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다음으로는 어떤 곳으로 가면 좋을까요 또? 네, 저는 그 예루살렘 최고의 그 전망대이자 또 제가 공부했던 그 추억이 어린 그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입니다. 근데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이 되겠습니다. 자랑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 영어로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예. 브라이언은 어떤 학생이었나요 거기서? 저는 뭐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아주 뭐 다른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까? 뭐 그거는 뭐 각자의 판단이니까. 네. 네. 어떻게 생긴대요 히브리 대학교는? 이 히브리 대학교가 그 해발 830m 산 정상에 세워진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뷰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해발 830m면은 매일매일 등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거기 뭐 이렇게 저 아래에서 구시가에서 이렇게 걸어 올라오면 거리는 짧은데 언덕이니까 상당히 힘들고요. 그래서 보통 버스나 택시를 타고 올라오죠. 물론 저는 기숙사에 있었으니까 매일 뭐 등산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버스가 좀 비싸잖아요. 그렇죠. 버스가 비싸죠. 아이고, 다리가 좀 많이 튼튼해지겠는데요. 네. 거의 안 내려가셨겠어요 그러면? 저는 뭐 거의 그래서 제가 우수하고 성실하고 착한 그래서 학생이었던 게 강제적으로 공부만 저 하셨구나. 아래로 내려가질 않으니까요. 네. 술 먹으러도 안 내려가고. 캠퍼스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 그래서 이 히브리 대학교의 역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히브리 대학교는 그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 벌써 세워졌어요. 1918년에 하임 와이즈만 박사라는 분이 이제 그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를 여기가 산 이름이 이제 스코프스 산인데요. 네. 스코프스 산 위에 짓자 여기에 연구기관을 만들자 그래서 이 연구기관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 1925년 4월 1일에 그 세 가지 학과, 화학과, 그다음에 미생물학과, 그다음에 유대민족학과 이렇게 세 가지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조그마한 연구기관으로 개교를 일단 하고 네. 그리고 이제 1948년도에 이스라엘 건국이 되고 나서 규모가 이제 엄청나게 확장이 돼서 지금은 거의 뭐 그 패컬티 멤버하고 학생들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그 뭐 아주 큰 종합대학교가 됐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뭐 하임 와이스만 이스라엘 그 초대 대통령이죠. 이분이 설립자면서 또 이 학교에서 또 공부를 또 하신 그런 분입니다. 초대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니까. 초대 대통령이면서 네. 예.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하임 와이즈만 요 박사의 그 대통령까지 지내신 이분의 이름을 따서 만든 와이즈만 연구소가 있어요. 미생물학으로는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와이즈만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노벨상이 3명이나 나왔습니다. 이야. 3명이나 나오고 이 연구소에서 이스라엘 대통령 2명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2명이 나오고. 예, 야 진짜 명문 중에 명문이겠어요. 예, 정말 대단한 뭐 연구소고 또 연구소 안에 있는 뭐 그런 그 대학교 안에 있는 연구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좀 인정을 받는 대학교인가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대는 언제나 세계 100위권이 아니죠. 100위권 이내에 드는 100위권 안에? 예, 100위권 안에 드는 100대 대학 안에 이름을 올리는 대학이고요. 제가 공부를 했던 중동 정치라든가 또 뭐 이제 뭐 성소 고고학, 미생물학 이런 거는 뭐 세계 최고라고 보시면 되고 선두권이고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게 아인슈타인이 유대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아인슈타인이 돌아가시면서 약 7만 5천 건의 서류와 지적재산권을 히브리 대학교에 기증을 했습니다. 기증을 해서 이 히브리 대학교가 아인슈타인의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연간 $1,000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0억인가요? 110억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진짜 아인슈타인의 그 연구 결과 이런 게 있으면은 진짜 대단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대학교가 수익을 또 그렇게 많이 올린다니까 신기하네요 또. 네. 그러면 학생 수는 얼마나 돼요 거기는? 학생 수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2만 명 가까이 되고요. 2만 명 가까이 되니까 뭐 큰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큰 종합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게 또 캠퍼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죠. 캠퍼스 제가 그거를 저기 답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총 4개 캠퍼스가 있는데 캠퍼스가 4개예요? 예, 캠퍼스가 4개나 됩니다. 확장이 계속돼서 2만 명을 이렇게 2만 명이 공부를 하니까요. 그래서 3개 캠퍼스가 예루살렘 안에 있고 그리고 한 개가 텔라비브 근처에 레호봇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동네죠. 레호봇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렇게 한 개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이빌리그에서 이렇게 그 종사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그 유대인 교수님들이 대부분 인생의 말년을 그 히브리 대학교에서 이제 연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석학들이 모여드니까 어떻게 보면 학문의 메카가 또 될 수밖에 없겠죠. 메카가 여기서 한번 또 나오네요. 예,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단한 대학교, 네. 세계 100대 대학 안에 들어가는 곳인데 네.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겠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보다는 쉽습니다. 여기도 물론 그 입학 시험이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쉬운데 여기는 졸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졸업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면 그러니까 뭐 졸업하셨습니까? 그- 무시하려는 건 아닙니다. 네, 저도 뭐 졸업했죠. 아, 저는 그러시구나. 저는 졸업을 했고요. 네. 그 뭐라 그럴까 이 뭐 누구나 이렇게 들어가긴 쉬워도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쉽고 이렇게 들어가지만 뭐 진짜 뭐 평생 박사 과정을 했지만 박사를 못 따신 분들도 많고 포기하신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맞다라고 봅니다. 들어가긴 쉬워도 네. 정말 공부하는 사람만 졸업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혹시 종교를 좀 가려서 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를 가려서 받지 않고요. 거기 보면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있고요. 뭐 다른 외국에서 온 학생들도 있고요. 저같이 동양인도 있었고요. 그 종교 학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뭐 히브리 대학교 하면 많이 이제 종교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채플 이런 것도 없습니다. 물론 채플도 없고. 예, 히브리 대학교 안에 그 저기 시나고그라고 하는 유대교의 회당은 있죠. 그러나 그게 뭐 거기 가서 무슨 수업을 몇 학점을 들어야 된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럼 학생들끼리 좀 왕따 시키고 이런 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왕따 시키고 그런 거 없고요. 네. 전혀 왕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렇군요. 유대인 자체가 2000년 동안 왕따를 당했는데요. 뭐 유대인 자체가 네, 2000년 동안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네. 남을 또 왕따를 시키는 그런 일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관광객들도 그러면 마음껏 갈 수가 있나요? 예, 관광객들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게 그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그 여기도 그 보안 검사 시큐리티 체크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예외가 없습니다. 학생, 교직원, 교수 뭐 그냥 잠깐 관광으로 들어가서 보는 사람 아이고. 이런 사람들도 소지품 검사를 다 받고 등교하기 어렵네. 다 받아서 받고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저도 그래서 거기 아침에 뭐 이 시큐리티 체크 기다리느라고 뭐 지각을 제가 몇 번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건 너무 억울한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지금 검사하느라 지각하면은 그거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얄짤이 없습니다. 이거 뭐 보안 아니. 검사를 받다가 지각을 해도 예. 네 잘못이다. 네가 일찍 나왔어야지 이러면서 야 얼마나 걸릴 줄 알고 그거를 예상을 하고. 그래서 뭐 참 저 참 이것 때문에 고생 많았습니다. 사실은. 좀 학점- 화도 났습니다. 학점 좀 많이 깎였습니까 그것 때문에? 뭐 학점은 뭐 제가 워낙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우수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점은 항상 나중에 증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거가 참 이거 그렇습니다. 네. 이게 학교가 산 위에 있는 것도 힘든데 네. 이게 검사까지 하고 줄까지 길게 서야 되고 네. 이게 그래도 브라이언은 학교 다니기는 그래도 기숙사에 있었으니까 좀 편했나요? 네, 편했고 저는 그 매일 밤에는 뭐 학교 안에 안 들어가고 그 네. 학교 그 앞쪽에 그 전망대가 있어요. 전망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예. 전망대가 있는데 그 전망대에 올라가면 그 예루살렘의 야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루살렘의 야경을 보고 낮에는 또 이렇게 쉬는 시간 있으면 낮에도 가서 이렇게 그 안식일 이럴 때 가서 그 있었는데 그 뒤편으로 돌아가면 또 유대강야가 보이고 앞쪽으로 오면은 또 예루살렘 올드시티가 보이고 정말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참 뭐라 그럴까 그 정말 아름다운 캠퍼스입니다. 대학이 또 야경 명소가 될 수 있다는 게 또 특이하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매 이렇게 편을 이렇게 회를 거듭할수록 대학교를 항상 소개를 드리는데 그렇죠. 그런 여기 이 히브리 대학교는 정말 그 전망대로서 또 공부의 메카로서 뭐 정말 어떤 상징적인 존재로서 어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대학교에 꼭 가보실 것을 저는 그 추천을 합니다. 자, 다른 그 여행 코너랑 다르게 또 브라이언의 좀 독특한 점이 또 대학교를 꼭 짚어주신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나와야 되는 게 박물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척하면 척. 이제 이게 대학교 박물관 그렇죠. 이제 공식화가 된 것 같은데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이도저도 우리 그 팟캐스트가 네. 이런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가는 거, 저는 이런 거 참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학교 박물관 그렇습니다. 맥주. 예, 맥주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공식입니다. 네, 어떤 박물관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가 그 박물관 같은 곳이지만 그래도 꼭 가봐야 할 그 박물관이 있는데 이게 바로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입니다. 홀로코스트는 아시죠? 아까 제가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 학살이 있고 그런 거면은 네. 박물관 안에 내용이 좀 많이 암울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많이 암울하고요. 예. 그 저기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물론 JJ가 아시지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나치 정권의 수장이었던 그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정신적인 바이러스로 규정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인데 정신적인 바이러스다. 그래서 정신적인 바이러스는 뭐냐 그러면 어디를 가나 유대인이 있는 곳은 경제 질서가 파괴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인종차별이네요. 그래서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정신적인 바이러스인 그 부만 추구하는 돈만 밝히는 유대인들을 없애야 된다. 박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나치 정권이 시행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네. 이제 이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야드바셈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 말로 이름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섬뜩하죠. 이름을 기억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는 하되 네. 기억하라, 잊지는 말라. 이런 어떤 섬뜩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건데요. 그래서 요 야드바셈 박물관,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이스라엘이 나온 세계적인 건축가 그 모쉐 샤프디라는 분이 설계를 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1953년도에 그 개관을 했는데요. 그 나치 정권이 자행했던 학살의 흔적이 고스란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잔인한 것들을 실제로 또 거기서 박물관에서 보면 더 잔인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생체 실험을 했던 그 사진들 마취하지 않고 생체 실험하는 그런 사진들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사진이 있고요. 모자이크 이런 거. 예, 그런 거 없고요. 다 예. 있고 이제 적나라하게 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름으로 만든 비누. 야. 상상이 되시나요? 인간의 기름으로 만든 비누도 있고요. 그게 뭐야? 그리고 유대인들의 머리 가죽 벗겨놓은 것도 그대로 있고요. 그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다 있고요. 그거 웬만하면 또 못 보겠는데. 예, 가면? 정말 비유가 약하신 분들은 막 울고 그럽니다. 아. 그리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입었던 옷들, 다윗별이 가슴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옷들도 있고요. 저는 여기 가서 정말 이런 참극이, 이런 인류사의 참극이 이제 벌어지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느꼈고 이 박물관 자체가 야드바셈 이 박물관 자체가 정말 그 경종을 울리는 인류사의 경종을 울리는 그런 어떤 전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독재자의 광기가 얼마나 많은 비극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이곳에서 적나라하게 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데서 꼭 물어보긴 좀 그렇지만 네. 입장료가 있나요? 입장료가 네. 여기는 없습니다. 입장료가 다행이네요. 없고요. 아무래도 네. 이런 네. 역사를 보고 되풀이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네. 또 경각심을 알려줘야 되니까 네. 입장료가 없는 게 맞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물관도 네. 알려주셨으니까 네. 예루살렘이면 교회 많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뭐 네. 교회를 소개를 해드려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요. 수많은 교회들, 정말 기라성 같은 교회들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엄청 많겠어요. 예. 우리나라도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시골에 가면 편의점은 예. 없어도 교회는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많은데 예. 여기는 얼마나 여기는 뭐 있어요? 그런 식의 교회는 아니고 그런 식의 네온 사인이 보이는 교회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제가 정말 엄선해서 그 세 군데를 그걸 골라봤고요. 정말 엄선을 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그 엄선 그런 세 군데 교회를 엄선을 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는 어디죠? 예, 첫 번째는 그 예수님 눈물 교회인데요. 이 라틴어로 그 도미누스 플레빗입니다. 도미누스 플레빗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도미누스 플레빗을 예수님 눈물 교회라고 하죠. 눈물 교회. 예수님이 그래서 올리브산으로 이렇게 그 올라가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중턱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그럼 그 안에서 흘리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 5세기 무렵에 그 비잔틴 양식으로 지어진 작은 성당이 있었어요. 자그마한 성당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그 1955년도 비교적 근래죠. 이탈리아 건축가인 그 안토니오 바를루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또 나오는데요. 이분이 교회를 많이 그 재건을 했습니다. 안토니오 바를루치라는 분이 다시 이제 교회로 이제 그 다시 그 증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분이 이 교회 자체가 예수님 눈물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건물 외관이 눈물방울 모양을 하고 있어요. 눈물방울이 이렇게 뭐 약간 타원형이겠죠. 눈물방울 모양을 하고 있고 지붕의 그 네 귀퉁이에 예수님의 눈물을 상징하는 그 슬픔을 상징하는 항아리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외관이 눈물방울이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눈물을 흘리셔서 뭐예요 대체 둘 중에? 여기서 진짜 이 교회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그 형상을 맞나요? 지어서 예. 진 거고 실제로 눈물을 흘리셨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예루살렘 어떤 성의 붕괴를 타락해서 뭐 붕괴한 것이겠죠. 예루살렘 성의 붕괴를 예언을 하셨고 또 그런 것을 예언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설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 요 교회에 서면 예루살렘 구시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딱 들어맞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구시가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 예언을 하시면서 망해가는 예루살렘을 예언을 하시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셨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막 옵니다. 진짜 눈물을 흘리신 곳이구나. 아니 네. 눈물을 얼마나 흘리셨을까요? 펑펑 우셨을지 아니면 쭈루루룩 흘리셨을지. 네. 그러니까 그 눈물의 양을 네. 좀 그 연구하시는 분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진짜 어떻게 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흐느끼시면서 통곡을 하신 건지. 훌쩍훌쩍 하셨을 수도 네. 있고 으아하고 우셨을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또 뭐가 네. 있을까요 안에? 그리고 교회의 마당에 예수님이 머리에 쓴 그 가시면류관의 그 가시를 만들어내는 실제 그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예. 안에요. 그래서 예. 로마 사람들이 그 가시면류관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골고다 언덕을 건너 이렇게 걸어가실 때 그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이렇게 쿡 찔러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거기서 이제 예수님 영화 같은데 보면 예수님의 그 이마에서 가시에 찔려서 이마에서 흐르죠. 피가 나오는 예, 그런 예. 장면도 이제 그 봤죠 우리가 영화에서. 근데 그 가시면류관을 만든 가시나무가 있는데 실제로 가시가 이게 품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한 3cm 되는 거예요. 긴 건 5cm 가량 되는 거예요. 가시가요. 예, 장미 가시 같이 조그만 가시가 아니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걸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게 박혀 있는 거예요? 예, 머릿속에 아우. 이렇게 쿡 눌렀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래서 정면의 유리창에는 그 정말 그 유리창에 이렇게 이 조각이 돼 있는데 조각인가요? 이렇게 장식이 돼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가시면류관이 유리창에 이렇게 장식이 돼 있습니다. 야, 이 눈물교회 가면은 성경 이야기를 실제로 또 볼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눈물. 예, 그래서 참 저는 눈물 참 이 세 번 참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도 참 이 가슴이 찡한데. 3번이요. 예, 그거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요 그 3번 눈물을 흘리셨어요. 첫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보면서 멸망을 예언하면서 당연히 뭐 인간적인 죄겠죠. 그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배반하고 서로 속이고 사기치고 뭐 나쁜 짓 하고 뭐 이런 어떤 뭐 민영사상의 그런 죄였겠죠. 그래서 그런 죄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겠다라는 것을 예언하시면서 첫 번째로 우시고 네. 두 번째는 그 나사로는 아시죠? 다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그 이렇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린 그 장본인이 그 나사로인데 두 번째 친구인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형을 받으러 가기 전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읍소 같은 것을 합니다.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우셨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3번 우신 걸로 그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우셨고 두 번째는 친구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고 두 번째는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시려고 이렇게 그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셨다. 저는 여기서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눈물을 진짜로 흘리셨어요? 예,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그 예루살렘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여행을 해야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때는 더욱더 신앙심이 더 깊으셨었던. 뭐 거기 가서 일시적으로는 좀 좋았었습니다. 저 지금은 또 아니시고. 네. 그렇구나. 예수님이 남자 중에 남자신 것 같네요. 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온다라고 했는데 네. 3번 오셨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정확히 그렇습니다. 예. 정확히 남자 중에 남자십니다. 세 번을 우셨습니다. 네. 참. 네.